오늘 수업은 그 허깅페이스에서 모델 받아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앞선 수업을 해봤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예, 그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거 말고 이전 강의 자료에 그 다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파인 튜닝에 대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합쳐서 같이 또 다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그렇습니다. 그 날씨가 너무 좋아, 그죠? 놀러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놀러 가고. 여러분들한테 그 출석 한번 자유롭게 하라는 거는 이럴 때 놀러 나가라는 건데 시험이 다음 주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역사상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제 밖에는 꼽혔는데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그게 인생이죠. 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LLM 모델을 불러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할 거고, 그거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오늘 수업 자료에 있긴 한데 뭐 기존에 있던 거에서 다르진 않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정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LLM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할 거예요. 먼저 개발 환경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도 좀 설명을 했었지만 말로 설명한 거랑 좀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좀 다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개발 환경은 가상 환경, 우리가 콘다 가지고 만들어진 환경들을 얘기합니다. 콘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C++이나 뭐 C 언어 같은 거는 보통 프로그램, 그러니까 IDE에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IDE에서 열면은 프로젝트 단위로 열려요. 프로젝트 단위로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가 그냥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같이 저장되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콘다를 쓰는 거고요. 콘다를 써서 접근 가능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하고,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컴파일러 같은 거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파이썬 버전이라던가. 그리고 그 버전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었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콘다의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대표적인 이유는 버전 충돌이에요. 버전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깃허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코드들, 그리고 혹시 뭐 코파일럿이나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거에다가 코딩을 시켜서 뭐 이거 짜달라고 해가지고 코드 짜달라고 해서 쓸 때 보면은 걔네들이 쓰는 것들은 뭐예요? 걔네들이 학습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지네들이 뭐 갑자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출력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이 본 데이터들은 뭐냐면 옛날 데이터거든요. 옛날 데이터들을 봤을 때 자료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뭐 케이스가 가장 많겠죠. 예를 들어 뭐 넘파이 같은 거가 최근에는 2. 몇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2.xx 버전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우리가 pip install numpy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최신의 모델이 그러니까 설치되거든요. 가장 최신 모델이 설치되는데 이 numpy 2는 그러니까 2.xx 버전은 뭐 만들어진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뭐 10년, 20년 동안 뭐 numpy 1.xx 버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학습했던 것들은 대부분 1.xx 버전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업로드해 놓은 코드들, 사람들이 업로드해 놓은 코드들도 마찬가지로 1.xx 버전이 많습니다. 그럼 그
코드를 실행시켜 보고 싶다. 그러니까 기존에 돌아가던 코드를 실행시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numpy 2.xx 버전을 쓰는 가상 환경이 아닌 1.24, 1.25 막 이런 과거 버전의 numpy 라이브러리 버전을 쓰는 그런 환경을 갖다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numpy 2. 버전이랑 numpy 1. 어쩌고 버전이랑을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버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콘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판다스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판다스 하는 거 별거 없잖아요. 그냥 엑셀 같은 거를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numpy 같은 거는 좀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판다스는 솔직히 그냥 결국에는 엑셀 대용으로 파이썬에서 쓰는 거라서 그냥 버전 업그레이드를 많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0.25 버전 막 이렇게 쓰거나 1. 어쩌고 버전 막 이런 거 버전 업그레이드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코드를 받아봤을 때 0.25 버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0.25 버전을 쓰는 코드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버전을 체크해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다를 때 우리가 그거를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또 중요한 거가 이 OS예요. OS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거를 알려면은 한 가지 좀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느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연산이나 이런 것들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뭐 C 언어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같이 선언하거든요. 뭐 4비트짜리 인티저를 선언해가지고 4비트의 연산을 수행하도록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읽으면 앞에서 선언할 때부터 인티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수형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낭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낭비가 없고 앞에서부터 선언하는 거에서부터 얘는 정수로 쓰겠구나. 그래서 뒤쪽에서 코드를 볼 때도 이게 뭐 어떻게 쓰이겠다, 어떻게 안 쓰이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 가지고 코딩을 했을 때 엄청 느리다는 느낌을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라이브러리를 쓸 때 그렇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엄청 느리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C나 C++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를 뭐 래핑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파이썬을 실행해서 그러니까 주로 numpy가 그래요. numpy에서 어떤 어쩌고 파일을 numpy로 실행하게 되면은 numpy 어쩌고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게 됐을 때 이게 내부적으로 numpy에 있는 어떤 파일에 들어가는데 파일에 있는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쓰는데 내 코드에서 numpy에 있는 어떤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numpy에 있는 어떤 함수가 실행될 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C나 C++에 어떤 파일이 실행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파이썬은 느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숫자 연산 같은 거는 C나 C++를 쓰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리지 않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파이썬도 충분히 빠르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제가 C나 C++로 어떤 H 파일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C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나 C++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 컴파일이라는 작업은 뭐예요? C나 C++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고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인 거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가 되고 이게 우리가 뭐 executable 이라고 불러서 이게 run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실행되는 거. 여기 컴파일 했을 때는 이 C나 C++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로 변경하고 우리가 다음에 실행할 때 run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IDE에서 컴파일 버튼 있고 런 버튼 따로 있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 런이라는 버튼,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다음에 실행했을 때 컴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파일 되어 있는 게 실행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C 언어를 보셨다면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컴파일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막 바꿔놓고 우리가 실행할 때 이 컴파일 되어 있는 게 실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OS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데, OS에 따라서 아래다 할까? 그냥 아래다 합시다. OS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컴퓨터의 그러니까 명령어가 다르고요. 명령어. OS에 따라서 명령어가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기본 컴파일러가 달라요. 뭐 윈도우나 뭐 OSX나 리눅스나 달라요. 비슷비슷한데, 뭐 OSX나 리눅스 비슷비슷하고 윈도우도 약간 비슷비슷한데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완벽히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다르다는 거는 그 컴파일된 결과인 이 파일 자체도, 익스큐터블한 파일 자체도 다르다는 거고, 이 파일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내가 윈도우에서 설치한 넌 파일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맥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컴파일되어 있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각각의 OS별로 컴파일이 다르다. 컴파일러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명령어 자체가 다르기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익스큐터블이 다르다, 혹은 컴파일 결과가 다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OS에 따라서 라이브러리가 다릅니다. 뭔 얘기냐? 우리가 실제로 설치할 때는 그냥 넌파일하고 설치하지만 내부적으로는 OS X용 넌파이가 따로 있고요. 리눅스용 넌파이가 따로 있고 윈도우용 넌파이가 따로 있어요. 설치될 때 너 윈도우야? 너 OS X야? 너 리눅스야? 에 따라서 컴파일된 파일을, 요 파일을 다르게 만들어요. 넌파이 같이 대중적인 거는 모든 OS에 대응해서 만들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넌파이라고 설치를 해놓으면은 넌파이라고 하는 설치될 때 지가 알아서 나 리눅스네? 리눅스면은 이렇게 컴파일러 써야지, 이런 명령어로 써야지, OS X네? 그럼 난 이런 컴파일러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정의해서 대응을 해놔요. 그냥 우리는 pip 인스톨 넌파이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서버용, GPU 지원용, 이런 여러 가지 AI나 이런 머신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은 대중적이지 않고 좀 특수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OS용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리눅스죠. 리눅스용으로 만들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서버 컴퓨터는 리눅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윈도우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고 필요도 없고 버전 관리도 안 되는, 넌파이 같이 모두가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서버에서 쓰는 거, GPU에서만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굳이 윈도우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OS 구분에 따라서 이 개발 환경을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S별로 numPy가 같은 numPy라고 하더라도, 같은 버전의 numPy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컴파일된 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도 달라요. 명령어가 리눅스에서는 쉽게 쓸 수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쓸 수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지원 안 하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버나 GPU 지원용 이런 라이브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리눅스에서 많이 쓰니까 윈도우용으로 애초에 개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GPU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GPU 연산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엔비디아 쿠다, 뭐 AMD ROCm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AMD GPU도 뭐 딥러닝에 가속하는데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능이 아주 안 나오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 거는 리눅스가 가장 호환성이 뛰어나요. 심지어 이 ROCm은 윈도우 지원 끊은 지가 한참 됐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니까 GPU를 활용한 AI 훈련을 할 때는 리눅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 때 이런 GPU, 그러니까 윈도우용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은 GPU 지원이 안 되는 라이브러리로 깔아야 되는 거죠. AI나 머신러닝 도구 같은 것들도 대부분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를 상정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눅스로 호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리눅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의 어떤 단점 때문이에요. 윈도우의 단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GUI 그래픽 리소스 낭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라는 게 맨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냥 그 CMD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에서 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위치 찾아가지고 실행시키는 MS-DOS 시절에 프로그램들 실행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더블 클릭 딸깍 해서 키고 뭐 X 표시 눌러서 닫고 막 이런 창 구조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니까 창을 뭐 프로그램마다 하나씩 띄우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윈도우즈라는 그 OS가 되게 유명해졌던 건데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GUI가 리소스를 많이 소비하니까 딥러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리소스가 제한되기도 하고 그리고 윈도우즈는 보통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서버 같은 거는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매번 켜져 있어야 되고 게다가 되게 많아요. 그냥 PC보다 숫자가 되게 많고 크단 말이에요. 사용량이. 그럼 그때마다 막 새로 라이센스 비용을 줘야 되고 이러면은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서버들, 보안이 중요한 서버들에서 쓰는데 대부분의 서버들은 리눅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보안에 대한 방식도 달라요. 리눅스나 이런 우분투 같은 리눅스 계열들은 보통 서버에 접속했을 때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윈도우즈는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잠시만요. 확대가 안 되네. 네. 이 상태로 봅시다. 보시면 이게 제가 윈도우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건데 보시면은 이게 엔비디아의 작업 관리자 같은 창이거든요. 뭐 3050 달려있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인데 보시면은 뭐 전체 4기가 VRAM 중에 뭐 800메가 썼다 막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쪽을 보시면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열려 있고 각각의 프로그램들마다 이름이 뭔지는 적혀 있는데 슬랙, 디스코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네요. 로지텍 뭐 어쩌고 있는데 GPU 메모리 유시지를 보면은 NA가 돼 있어요. 이거는 not available,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리눅스는 이게 접근이 가능한데 윈도우즈는 보안상 이걸 막아놔요. 그러면 우리가 서버에서 너는 GPU 메모리 얼마나 쓰고 있고 너는 GPU 메모리 얼마나 쓰고 있으니까 뭐 반반으로 나누자. 더 이상 GPU 메모리를 쓰지 마라. 이런 것들 설정할 때 굉장히 다양한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GPU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면은 누가 얼마나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리눅스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결국 리눅스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만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긴 해요. 그러니까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서 뭐 맥에서만 작동한다거나 리눅스에서도 작동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윈도우즈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든 뭐든 리눅스를 많이 쓰니까 결국에는 리눅스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은 리눅스에 익숙한 상태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은 리눅스를 뭐 어느 레벨까지 쓸 수 있다.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크겠지만 그래도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들에 좀 익숙한 상태인데 그래서 윈도우즈를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의 대부분은 윈도우즈잖아요. 윈도우즈를 쓰는 개발자들의 고민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버 접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 노트북은 윈도우즈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 노트북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거를 서버에다 올리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테스트를 2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거 만들어서 윈도우에서 돌리고, 리눅스로 옮긴 다음에 리눅스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리눅스에서 돌리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도 리눅스를 쓰고 싶고 리눅스의 명령어를 쓰고 싶고 이런 리눅스 방식으로 윈도우즈를 좀 바꾸고 싶어 했어요. 윈도우즈가. 그러니까 이 리눅스에 익숙한 사람도 많고 리눅스를 결국 써야 되고 리눅스 방식을 좀 바꾸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나온 거가 파워쉘이나 WSL이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오래된 수완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명령어나 권한 설정 같은 것들이 CMD, 기존 윈도우 터미널이거든요. 기존 윈도우 터미널인 CMD가 아니라 좀 유닉스 계열의 터미널처럼 만들겠다가 파워쉘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코드가 아니라 창을 다시 보면은 여기서 유닉스 계열 맥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LS라 그러면 리스트라는 뜻이거든요. 리스트라는 뜻으로 그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줘요. 네. 근데 파일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파워쉘 창을 치고 LS를 하면은 파일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근데 명령 프롬프트, 즉 CMD, 과거에 그 윈도우 창을 열고서 LS를 하면은 뭐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뭐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윈도우는 LS가 아니라 dir라고 하는 거예요. 써요. 디렉토리의 약자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는 명령어로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는데 지금 보면 파워쉘은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결과물로 나오는 출력은 dir랑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명령어 자체가 리눅스랑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막 윈도우에서 트러블 슈팅 같은 거 할 때 막 그 디버깅 할 때 이런 거 찾아보면은 결국 CMD 켜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 파워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서 2016년에 윈도우즈 10 업데이트로 기본 쉘이 파워쉘로 변경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CMD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 필요가 없는 게 그리고 이 파워쉘에 대한 버그들 수정을 잘 안 해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윈도우 서브시스템 for 리눅스. 그러니까 윈도우에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 내에 있는
서브, 좀 더 단위가 작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눅스를 위해서 조금 더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든 게 WSL이라고 하고, 이 WSL 로고를 보면은 리눅스 로고랑 닮았죠. 그러니까 리눅스를 윈도우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이 윈도우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WSL입니다. VM 써보신 분 있나요? 버추얼 머신? 한 명? 네, 두 명? 버추얼 머신이랑 좀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이제 이 WSL이 초기 버전이거나 VM이나 별 차이 없거나 막 그런 식이어서 옛날에는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리눅스에서만 돌아가고 막 그런 딥러닝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윈도우에서 못 돌리니까 코딩을 할 때 결국에는 윈도우랑 리눅스의 차이도 있고, 어차피 디버그 해보고 테스트 해볼 때도 윈도우를 못 쓰니까 노트북에 듀얼 부팅으로 윈도우랑 리눅스를 다 깔아요. 다 깔면은 그거를 막 버튼 하나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껐다가 킬 때 윈도우로 부팅할지 리눅스로 부팅할지 골라서 부팅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팅을 하고 리눅스 썼다가 종료하고 윈도우로 켜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막 이런 식의 일을 했었는데, 이제 WSL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거의 네이티브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이티브하게 쓴다는 거는 뭐 VM처럼 이렇게 버추얼 가상화 머신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가상화 환경에서 뭐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처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윈도우 쓰는 거랑 별 차이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유로 라이브러리가 지원 안 한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리눅스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WSL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SL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 VM 구조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VM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죠. 주로 CPU를 얘기하는 거예요. CPU가 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가 있겠죠.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열면은, 버추얼 머신은 내 컴퓨터에서 윈도우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즈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버추얼 머신인데, 그게 하는 역할은 뭐냐?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게 번역기예요. 일종의 번역기고, 여기에 리눅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리눅스에서 특정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써요. 이거는 리눅스에만 있는 라이브러리니까 리눅스를 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상으로 만들어서 내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윈도우즈의 명령어가 있죠. 윈도우즈의 명령어로 하드웨어인 CPU랑 왔다 갔다 통신을 하고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결과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건데, 그 윈도우즈의 명령어를 리눅스의 명령어로 바꿔줄 수 있는 번역기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이퍼바이저고요. 리눅스의 명령어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이런 이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죠.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리눅스의 명령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컴파일이라고 부르죠. 여기 컴파일 과정에서 번역,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OS랑 OS 사이에서의 명령어 차이들을 번역해주는 번역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윈도우즈 명령어를 또 다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형태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번역이 있긴 한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빠르긴 하죠. 어쨌든 CPU에서 봤을 때는 이 리눅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은 그러니까 리눅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보면은 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야 되고요. 컴파일해서 리눅스의 명령어로 만들었어도 그거를 다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명령어로 바꿔야 되고, 그걸 다시 윈도우즈 명령어를 그러니까 CPU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번역을 해야지만 우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은 컴퓨터 성능이 좋다 그래도, 좋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느리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번역을 거쳐서 대답을 내보내기 때문에 한참 걸립니다. 이게 기존의 버추얼 머신 방식이고, WSL에도 버전 1과 2가 있거든요. 버전 1은 이렇게 작동했어요. 근데 WSL2는 왼쪽처럼 작동합니다. 왼쪽을 보면은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번역기가 하드웨어, CPU 바로 위에 있어요. 이 번역기는 뭐냐? 얘랑 다르게, 오른쪽에 있는 이 번역기랑 다르게 이 왼쪽에 있는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거고요. 이 하이퍼바이저는 오른쪽에 있는 그 가상화는 하이퍼바이저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번역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하이퍼바이저 번역기는 하드웨어 단에서 구성되어 있는 번역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 그러니까 실제로 하드웨어 단에서, 그러니까 CPU 바로 옆에서 번역돼가지고 들어오는 거랑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하이퍼바이저를 쓰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이퍼바이저를 쓰는 게 더 빠르게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윈도우즈 명령어로 리눅스 명령어를 번역해가지고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취하면은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근데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고성능의 OS 별로 다른 명령어가 번역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윈도우즈랑 설치하고자 하는 리눅스랑 차별을 두지 않고 전부 다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 자, 이렇게 리눅스가 있고 윈도우즈가 있고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 위에 바로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하이퍼바이저랑 하드웨어 사이에서 번역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어떻다 그랬어요?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번역기가 하드웨어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거의 즉시예요, 즉시. 이 하이퍼바이저의 번역은. 그리고 이 하이퍼바이저가 연결된 거를 보면은 윈도우즈랑 연결도 되고 리눅스랑 연결도 이 WSL 리눅스랑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단에서 구축되어 있는 번역기가 굉장히 빠른 덕분에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윈도우랑 리눅스를 동등한 구조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가능하냐? 거의 네이티브하게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랑 거의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원래는 하드웨어랑 윈도우즈 명령어 사이에 한 번의 번역 벽이 있었고, 윈도우즈 명령어에서 리눅스의 명령어로 한 번 더 번역이 있었고, 그거를 다시 이제 번역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윈도우에서 마치 네이티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하이퍼바이저는 거의 굉장히 빠르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로 빠르고요. 번역이 일어나는 위치를 보면은 여기 한 번, 그리고 이 리눅스 OS가 어떤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여기 한 번, 1, 2 이렇게 두 번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돌아가는 꼴을 봐도, 윈도우즈도 원래 여기서는 윈도우즈가 하이퍼바이저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기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의 번역이
일어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얘가 일어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지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서 결국 2번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즈도 한 번, 2번 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한 번, 2번 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거랑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리눅스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WSL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뭐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를 올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내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 중간중간 번역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데 이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 단에서 구현된 것 같은 경우에 WSL2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접근이 가능한 저기 하이퍼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를 따로 세로로 쭉 쌓는 게 아니라 따로 하나하나 해서 이 하이퍼바이저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거의 동등하게 윈도우랑 거의 동등하게 만들어서 돌릴 수가 있다.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거를 좀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드웨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어느 시점 이후의 컴퓨터에만 있어요. 아주 옛날 컴퓨터에는 이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CPU에. 근데 이제는 CPU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윈도우 서브 시스템 리눅스를 쓸 수가 있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폰 게임 같은 거 윈도우 노트북에 연결해서 할 때 블루스택이라던가 뭐 이런 앱들을 썼을 텐데 이런 거 보면은 하이퍼V 키라고 하거든요. 그게 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안드로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PU의 성능을 거의 다 쓰는 형태로 안드로이드를 구동하는 게 가능한 블루스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스택이 이렇게 지원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어떤 컴퓨터에서 굉장히 느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버티컬하게 쭉 쌓은 거는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니까 되게 느린 거고 중간 번역 과정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이퍼바이저가 켜져 있는 그 컴퓨터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사이드로 로딩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점 이후에 나온 컴퓨터에서는 하이퍼V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블루스택들이 그 하이퍼V 기능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게 빠르게 거의 컴퓨터 성능이랑 비슷하게 뭐 핸드폰에서 직접 돌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게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실습하면 보게 될 거지만 그 WSL이라는 걸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결국에 내가 만약에 안드로이드도 안 쓰고 리눅스도 안 쓰면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뭐예요? 하이퍼바이저의 번역을 한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윈도우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윈도우만 있는데도 하이퍼바이저를 거쳐야 되면은 아무리 하드웨어 단에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속도가 그렇게 엄청 빠르다고 하더라도 뭐 누적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많은 윈도우에서는 이게 꺼져 있습니다. 이게 꺼져 있어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하이퍼V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이 체크를 해주고 하면은 뭐 가상 컴퓨터와 그 리소스를 만들고 실행하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 하이퍼바이저가 켜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윈도우는 그냥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중간에 번역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빠릅니다. 뭐 윈도우만 써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리눅스형 윈도우 하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거 WSL의 한국어 번역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켜주면은 WSL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속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를 검색해서 누르면 됩니다. 제어판에 가서 눌러도 되는데요.
뭐 그냥 검색하는 게 편하니까 윈도우즈 기능 켜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뭐 키고 끄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실습을 할 때 더 제대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쭉 갈게요. 제가 이거 그 키고 끄는 거 관련해서는 제 윈도우 노트북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짧은 영상으로.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옛날에는 그 WSL2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게 결국 CPU나 이런 하드웨어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텔 기준으로는 10세대인가 11세대인가 그때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전에서는 안 됐는데 이후에는 이게 다 요즘 컴퓨터들 뭐 한참 세대가 11세대, 10세대면 한참 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다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WSL 바바 인스톨 이렇게 하면은 대시 인스톨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뭐 아까 봤던 그런 윈도우즈 뭐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WSL 거 체크하고 하이퍼V 같은 거 체크하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체크하고 이걸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 막 다운로드 받고 막 해요. 예. 네, 버추얼 머신 플랫폼 관련된 거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시스템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게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분투 같은 거 검색하면 우분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인스톨러 컴플리트 우분투 터미널 에바이먼트 인 리니츠 윈도우 서브시스템 포 리니츠 WS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설치하면은 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치가 안 되는 거는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데비안도 되고요.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지만 뭐 이제 다른 WSL 관련된 여러 가지들도 있고 리눅스 계열의 다른 OS들도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OS를 그러니까 저 뭐예요? 그 웹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거 할 때 우분투 말고 다른 리눅스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윈도우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의 네이티브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뭐 심지어는 우분투용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윈도우에서 대부분 지원됩니다. 진짜 대부분 지원되고 가끔 안 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진짜 가끔 있어서 거의 네이티브하게 쓸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해서 쓰고 여기는 가상머신 플랫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이퍼V라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부분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고 얘도 키고 해서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앞에서 나온 거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그러니까 좀 한번 확인하시라고 넣어놨던 건데 한 가지만 조금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환경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저장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환경을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서버를 대여해요. 예를 들어 뭐 AWS나 NCP나 뭐 NCP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버를 대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이냐면은 서버를 그냥 뭐 4월 1일부터 5월 뭐 31일 5월 31일까지나 30일까지나 어쨌든 이제 5월 말일까지 쓰시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접속하면은 그러니까 크레딧이 있고요. 시간당 뭐 0.3달러 차감. 그럼 내가 충전을 해놔요. 충전해서 100달러를 넣어 놓고요. 잔고 100달러 이렇게 있고 그거에 접속했을 때 시간당 0.3달러씩 차감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GPU 쓰는 거나 뭐 GPU 쓸 때랑 그 저장 서버 쓸 때랑 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충 이런 식이에요, 다들. 그러면은 특히 GPU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쓰고 싶어 하니까
접속을 하면은 깔끔하게 비워진 채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접속해가지고 쓰다가 접속 끊으면은 이거 더 이상 차감되는 거 사라지고 그 이 내가 쓰던 요 환경도 다 초기화돼서 사라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매번 내가 GPU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나 지금 접속하면 이거 시간당 차감되고 있는데 무슨 PC방 시간처럼 계속 차감되고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환경 설정해가지고 돌리고 돌리다가 끊어지면은 다시 초기화되는데 이거 언제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번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원하는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이거를 딱 실행시키면 한 번에 설치되면 좋잖아요. 내가 터미널에다가 콘다 인스톨 뭐 콘다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뭐 n 해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트해서 환경 만들고 pip 인스톨 넘파이는 1.25 버전 쓰고 막 이렇게 무슨 뭐 요리하듯이 레시피 적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적는 것보다 좀 한 번에 파일이 정리가 돼 있어서 콘다 환경에 대해 나 이런 콘다 환경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주문서 같은 거 만들어서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이 environment YML 이거 읽을 때 야물이라고 있습니다. 야물이라고 있는 요런 파일을 만들어서 콘다를 가지고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야물 파일로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적어 놓고요. 그거 가지고 설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좀 이따가 다시 코드로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야물 파일을 이렇게 써놓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게 뭔 의미인지. 이 야물 파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콘다 env create하고 원래는 -n 하고 그 콘다 환경 이름 써주고 뭐 파이썬 버전 설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콘다 env create -f 파일 이름 어떤 파일을 기준으로 만들겠다. environment.yaml 파일로 만들겠다. 거기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환경을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정확하게 외운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시험 문제 그렇게는 안 낼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서 무슨 의미다 를 아셔야 돼요. F라고 하는 게 어떤 야물 파일을 가지고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 뜻이가 이 파일을 기준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0분 쉬었다가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하고 요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고 출석 안 하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제가 그 수강 전쟁이 있었는데 네. 그거 첫 수업 당시 2번 받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PPT가 4개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게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PPT 4개 아니에요. 3개 맞아. 3개 맞아요? 네. 하나 가지고 2주로 해서. 네. 이게 그럼 이거랑 그럼 이거 뒷면에 등록이랑 근데 오늘 하신 그거가 3개고 오늘 포함해서 4개인가? 잠깐만요. 이거 어디 올라오는지 알죠? 네, 그 공지사항이 이렇게인데? 하나, 둘, 셋, 5개네요? 근데? 근데 이제 챕터 1은 아마 별거 없었을 거고 간단하게 설명했었으니까 네. 챕터 2가 이게 아마 좀 중요했을 건데 환경 설정하는 거라서 이것도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 설명하진 않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판다스랑 레트플라딕은 그냥 간단하게 뭔지만 설명하고 네. 전체 쓰는 방법은 설명 안 했었어요. 요 위에까지 설명했어요. 이 50페이지 위에까지요? 네. 아, 네. 제가 한번 그 공지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웹포털 그 공지라고요. 네. 그 러닝에 올라 있는 공지하고 위치가 강의 그 시험 위치 강의실이 다 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디로 됐어? 아, 415. 이게 415가 뒷문이에요. 예? 뒷문이라서 414호로 오면 돼요. 414호로 돼 있죠. 네. 네, 414호가 앞문이고 415호가 뒷문이에요. 옛날 강의실 두 개 합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요. 네. 이 컴퓨터에서 여기 안 보이네요. 아, 그거는 레지스터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아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는 모르는 거죠. 네. 그 레지스터 설정해가지고 막 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좀 하기 좀 애매해가지고 넣진 않았는데. 그러면 그 WSL 있는데도 VM웨어 같은 그런 걸 쓰는 거고요. 그 가상 고추의 머신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WS에서 구현되지 않는 거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그냥 완전하게 OS로 구동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쓰는 게 많긴 한데 저처럼 이제 그냥 그 라이브러리가 쓰고 싶다거나 그 기능이 쓰고 싶은 사람들은 WS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터미널을 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WSL은 리눅스 터미널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OS의 모든 거를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라이브러리만 쓰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럼 WS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명령어로 치는 그거거든요. 네, 그냥 터미널이 열려요. 네,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뭐 가상 머신에 기본 이제 우분투 같은 거는 이제 그래픽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것도 거 접근 가능해요. 접근이 돼요. 네, 하드웨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아까 저기 NA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WS로 접근하고 아 그것도 볼 수 있. 네, 볼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버추얼 머신에서 네, 소프트웨어 단 번역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리눅스로 컴파일 된 다음에 네, 그러니까 WSL 들어가서 네. 이거 한 다음에 하이퍼바이저가 이걸 윈도우 명령을 바꿔줘요. 이거는 이제 WSL이 아니고 그냥 버추얼 머신 VM, 그러니까 기존에 그걸 이렇게 윈도우 명령을 바꿔준 다음에 그걸 또 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타입 1처럼 하드웨어 단에서 있으면 이게 하드웨어 단에 있는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네. 사실 OS가 OS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는 윈도우 명령어만 던져주면 이 하드웨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없고 하드웨어가 그게 하이퍼바이저가 잘 구현되어 있으면은 그냥 거의 네이티브하게 돌아간다는 얘기. 근데 이게 아까 버티컬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왜 버티컬 그럼 더 버티컬하게 쌓여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OS 위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OS 위에 앱이 있으니까 번역을 여러 단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옆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OS가 직접 하드웨어 접근,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직접 하드웨어 접근이 가능하니까 세부로 쭉 쌓이는 게 아니죠. 하드웨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래로 찢어질 수 네.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면 OS를 두 번 거쳐야 되니까 OS를 거쳐야 된다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컴파일되고 그러니까 사실 쪼개면 더 쪼개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컴파일된 언어에서 OS에 쓰는 명령을 바꾸고 OS에 쓰는 명령어에서 다시 윈도우 용어로 바꾸고 윈도우 용어에서 다시 컴파일해서 윈도우 명령. 어쨌든 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OS를 두 번 갈래로 못 버티컬하게 감사합니다.
아, 언제 왔어요? 한 10분쯤 있다가 이름이? 정상 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험 범위랑 시험 장소에 대한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 시험 범위는 이제 정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앞에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결국 자료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범위를 다시 공지한 거고요. 그리고 시험 장소는 그 415호인지 414호인지 막 그 표시된 거랑 웹포탈에 웹 정보인지 포탈인지 표시된 거랑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강의실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라서 414호가 앞문이고 415호가 뒷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415호 뒷문은 잠궈 놓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414호 앞문으로 오시면 되긴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신기한 사실이죠. 네, 그런 거고 있고요. 네. 그럼 이 YML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ML 파일을 보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네임이 있고, 채널스가 있고, 디펜던시스 이렇게 있는데,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네. YML 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name, channels, dependencie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dependencies는 보면은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죠? 파이썬 버전 뭐 쓰고 넘파이 버전 뭐 쓰고 판다스 버전 뭐 쓰고 뭐 이런 파이썬이나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을 정하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게 name이랑 channels인데 이거 콘다에 대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콘다에 대해서 만들 때 myenv는 환경의 이름입니다. 가상 환경의 이름, 콘다 환경의 이름이에요. 가상 환경의 이름이 돼서 내 환경을 뭐 myenv로 하든 LLM 프로젝트로 하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콘다 env create -f environment.yaml 이렇게 치면은 myenv라는 이름의 콘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myenv라는 이름으로 콘다 환경 액티베이트하고 디액티베이트하고 하면서 쓰면은 되겠죠. 그래, 네임은 쉬워요. 디펜던시스도 쉬워요. 이 채널스가 뭐냐? 여러분들 PIP 인스톨 하잖아요. PIP 인스톨 하는 거는 뭐냐면은 파이썬에 그 라이브러리들이 업로드된 서버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파이파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이파이 서버에다가 라이브러리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우리가 pip 인스톨 numpy라고 하면은 numpy 라이브러리들이 버전이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버전이 되게 많이 있는데 파이파이라고 하는 서버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numpy라는 걸 찾아서 최신 버전을 가져와서 설치하겠다가 pip 인스톨 numpy예요. 이거는 파이썬이라면은 파이파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게 기본인데요. 콘다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파이파이 서버에 올라와 있는 걸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콘다는 파이파이 말고 콘다 자체의 서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맥 호환성이 높은 버전의 파이썬 라이브러리들만 있는 서버가 있어요. 그게 채널이 있어요. 정확히는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런 서버가 있는데 예를 들어 pip 인스톨하면 그냥 numpy라고 써져 있는 것 중에 그냥 최신 버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신 버전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내가 맥을 쓰고 있으면은 맥 버전에 잘 맞는 버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는 됐는데 돌려봤더니 막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혹은 네이티브, 그러니까 M1 실리콘으로,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거 있잖아요. 로제스타 스톤 통해가지고 인텔 버전으로 만들어진 거를 맥 버전으로 한번 번역 거쳐서 돌아가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맥용으로,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에서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만 관리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넘파이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채널을 지정해주면은 이런 맥용으로 호환이 높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기에서만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은 맥 컴퓨터에서 호환성이 높은 라이브러리들로만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엔비디아가 관리하는 GPU 버전의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은 이름에 예를 들면은 numpy라고 하는 게 numpy가 그냥 numpy 1.20이라고 하면은 그냥 numpy 1.20 버전을 얘기하는 건데 GPU를 사용하는 numpy 1.20 버전도 있고 GPU를 사용하지 않는 numpy 1.20 버전도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채널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관리하는 GPU 버전의 라이브러리들이 그 라이브러리들만 업로드 되어 있는 채널로 설정을 하고 numpy를 설치하게 되면은 GPU 버전의 numpy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numpy가 GPU 버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있긴 한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눅스예요. 리눅스 중에서 특정하게 되게 옛날 버전이고 막 서버에서 다양하게 쓰는 것들, 안정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버전들을 관리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채널을 만들고 콘다 채널을 만들고 그런 라이브러리들만 업로드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설치할 때도 채널을 스페시파이 하는 거예요. 나 엔비디아에서 관리하는 채널에서만 가지고 오겠다. 카이스트에서 관리하는 채널에서만 가지고 오겠다. 서울대에서 관리하는 채널에서만 가지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는 채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numpy 버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S 버전 따라서 리눅스용이 있고 윈도우용이 있고 맥용이 있는데 맥용도 애플 실리콘이 있고 인텔 버전의 CPU 쓰는 맥용도 있고 막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파이파이로 하면은 그게 다 업로드 되어 있는 거에서 그냥 최신 순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콘다에서 채널을 스페시파이 하는 거죠. 나 여기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들, 애플 실리콘의 맥 버전 OS만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모여있는 채널을 가지고 채널에서만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겠다.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 없으면은 그냥 아나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채널에서 설치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콘다 4G를 처음, 아나콘다를 두 번째 넣으면은 맨 처음에 콘다 4G, 맥용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맥용 라이브러리들이 모여 있는 콘다 4G에서 설치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없는 거, 그러니까 맥용으로 딱히 만들어진 게 없으면은 그냥 아나콘다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른 거 쓰는 거 많이 쓰는 버전으로 그냥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파이파이처럼 모든 버전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신 버전을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관리하는 채널에 가서 거기 있는 것 중에 찾아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뭐 GPU 사용이라든지 뭔가 목적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거를 갖다가 쓰도록 만들 때 우리가 합니다. 그래요. 그거를 잠깐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잠깐만 보면은 잠시만요. 뭐 지워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전 설명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야물 파일, 잠깐만요. 야물 파일이 이렇게 예를 들어 네임 LLM 프로젝트 뭐 이렇게 채널스에 콘다 4G랑 아나콘다 이렇게 있고 파이썬 3.10 버전, 넘파이는 1.25 버전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놨다는 건 그냥 최신 버전을 깔겠다는 뜻이에요. 이 채널에 있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잘 돌아갈지 모르겠네. 제가 맥에서 테스트 해본 게 아니어서. 네, 이 패키지 메타데이터를 콜렉팅 한다는 거는 그 채널에 가가지고 이 채널이 갖고 있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에 지정해 놓은 버전이랑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있는지 체크하고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없으면은 뭐 다음 채널로 넘어가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콘다 환경 설치하는 게 원래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패스하고 다 돌아가면 다시 보여줄게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야물 파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장하는 걸 하고요.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콘다 env export 하면 export가 내보내기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컴퓨터에서 환경 설정을 진짜 너무 열심히 했어요. 환경 설정할 때 막 뭐 디펜던시 이슈 때문에 버전을 막 이것 깔았다 저것 깔았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었다. 그럼 그거를 그냥 만약에 서버여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GPU 서버 같은 거 쓰면은 날아갈 수 있는데 그 날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저장을 해서 나중에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env export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또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삭제된 콘다 환경에 대해서 다시 복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동일해야 돼요. 왜? OS랑 CPU랑 이런 하드웨어, OS에 따라서도 라이브러리 버전이 달라지고 이 버전 달라진다는 건 1.25, 1.24 이런 게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요. 버전이 예를 들어 1.25 뭐 GPU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CPU에서 돌릴 수 없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있어요. 내가 콘다 4G에서 뭐 했을 때 혹은 이제 여기다 넣을 때 콘다 4G에서 혹은 엔비디아가 관리하는 채널에서 어디에서 설치했는지에 따라서 이 버전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버전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도 동일해야지 설치가 될 때 그때 설치했던 그 버전이 그대로 설치가 돼요. GPU가 있을 때 GPU 버전을 설치해서 쓰면은 나중에
다시 복구할 때도 GPU가 있는 컴퓨터에서 같은 GPU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설치를 해야지 제대로 설치가 됩니다. GPU가 없는 데서 GPU 버전 설치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좀 문제점들이 있고요. 다 돌아갔네. 잠깐만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네, 뭐 콘다 새로운 버전이 있다.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다운로딩 앤 익스트랙팅 패키지스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것들을 다 설치했다는 뜻이고 콘다 액티베이트 하면은 에그램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PIP 리스트 하면은 여기 설치되어 있는 버전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뭐 이것저것 설치가 되어 있고 사이파이 설치됐고 넘파이가 1.25 버전 여기 보시면은 1.25 버전으로 얘기했으니까 1.25 버전 제대로 설치됐고 나머지도 뭐 판다스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건데 파이썬 버전도 보시면 3.10 버전으로 설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 모델들의 그 라이브러리들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포스트 0, 포스트 1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 하드웨어에 맞춰가지고 그 아주 세부적인 버전을 얘기하거든요. 콘다 익스포트 하면 이런 세부적인 버전까지 같이 저장되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 돼요. 하드웨어가 완전히 동일하지만 완전히 저 1. 어쩌고 저쩌고 점 어쩌고 저쩌고 점 포스트 0이니 포스트 1이니 혹은 뭐 GPU니 뭐 여기에 그냥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랑 OS별로 되게 첫 번째 버전 안에 서브 버전 막 이런 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드웨어랑 OS랑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다르면은 복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 해가지고 엔바이러먼털 익스포트해서 딱 만들고 좀 정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나 env 익스포트 저장을 하고 열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된 거 보면은 NMP 뮤텍스 4.5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이거 보면 딱 봐도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파이 HC 어쩌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내 하드웨어에 맞게 딱 그 서브 버전을 찾아가지고 설치된 거거든요. 하드웨어가 완전히 동일하면은 나중에 이 environment YAML 파일을 가지고도 설치가 돼요. 근데 하드웨어가 조금만 다르면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익스포트 한 다음에 지우세요. 아까 봤던 것처럼 넘파이가 어딨냐? 넘파이 정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우고 이 서브 버전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버전만 1.25.2 버전이면 좋겠다. 그럼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다른 OS로 넘기는 다른 OS에서도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완전히 동일하면 이 뒤에 있는 게 뭐 있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콘다나 막 이런 것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파트거든요. 파이썬 프로젝트 관련된 건데 우리가 파이썬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코어 GPT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코드를 올렸고 그걸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아마 시간상 전부 다 설명하지 못할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떤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좀 반복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브러리들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 트랜스포머스 이거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놈이고요. 만든 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프로젝트 폴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일반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구조가 이렇다는 것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파이썬 기반의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물 파일,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브 버전 같은 거, 이런 하드웨어 스페시픽한 하드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버전들은 지우고 딱 뭐 넘파이 1.25 버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남겨가지고 이런 야물 파일을 만들어 놔야지, 그 깃허브에 올릴 때도 그런 야물 파일을 만들어 놔야지 그 내가 접속해가지고 내가 다운받아서 돌렸을 때도 작동하고, 뭐 10년 뒤에 다른 사람이 다운받아서 작동했을 때도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갔던 버전을 제대로 고지를 해놔야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돌릴 수가 있어집니다. 네, 이 야물 파일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스 파일 안에는 보통 소스 코드가 들어가요. 소스 코드가 들어가고, 이 데이터 안에 데이터가 있고, 리드미에는 보통 설명이 있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달아주는 게 리드미가 됩니다. 우리가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데, SKT에서 예전에는 이런 그 연구 조직들을 좀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연구 조직을 운영할 때 코GPT라고 하는 GPT-2 기반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깅 페이스에서 우리가 지금 허깅 페이스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허깅 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그 작동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 실습을 할 건 아니라서. 자, 우리 허깅 페이스 로그아웃부터 할까? 잠깐만요. 자, 로그인을 누르고요. 그러니까 뭐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그냥 메일로 하고 인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모델스, 데이터셋스 뭐 이렇게 있죠. 이 모델스는 여기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이 업로드한 공개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써라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놨고, 예를 들어 구글에서 잼만은 업로드 해놔야, 잼만은 조금 오픈소스 버전의 그 제미나이 계열의 모델들인데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지만 진짜 제미나이에 쓰이는 그런 모델들을 공개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말 그대로 데이터셋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즈닝 관련된 거, 뭐 클로드에서 공개한 데이터셋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있고, 스페이시스는 그 웹에서 작동하는 AI 모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델들을 올려놓고 데이터셋을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웹페이지 호스팅 하듯이 모델을 호스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치면은 비디오가 나오는 그런 모델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왜 써볼 수가 있냐? 내 GPU는 아니지만 이 허깅 페이스에 모델이 올라가 있잖아요. 모델이 올라가 있고 이 사람들의 그거를 이용해서 써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제너레이트하고 하는데 토큰이 들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은 못하고 뭐 2번까지인가? 무료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결제해야 쓸 수 있고 막 그런 식입니다. 네, 이거 보면은 이 모델이 올라가 있는 거는 H200이라고 하는 GPU를 쓰고 있고 CPU 안 쓰고 있고 뭐 램은 얼마나 비어 있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모델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깅 페이스에서 그 호스팅을 하고요. 수수료 떼가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쓸 때 토큰 납부하면은 수수료 떼가고 허깅 페이스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돈 벌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잘 만들어 두면요. 어쨌든 이런 게 허깅 페이스고요. 여기 동재킴이라고 하는 프로필을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 억세스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세스 토큰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억세스 토큰이 쭉 있어요. 그 여러 개가 있는데 3시간 전에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습을 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을 할 때는 퍼블릭 데이터들이나 퍼블릭 모델들을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이 토큰이 필요 없는데요. 누가 올려놓은 거를 뭐 어떤 그 동의서, 뭐 예를 들어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서 같은 걸 작성하고 그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에는 퍼블릭으로 열려있지 않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올라가 있고 허용받은 사람,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받아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토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토큰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create new token 누르면은 토큰 이름 써야 되고 토큰 이름에 대해서 뭐 이런 그 권한 같은 거 설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권한 설정하고 하는 게 복잡한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적당히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것만 충분하거든요. 레포지토리에 대한 거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액세스 토큰에 접속해서 여기다 create new token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퍼미션은 리포지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델들 올라와 있는 거에서 받고 가지고 오고 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들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토큰 나온 거 복사해 놨는데 여러분들도 복사해서 어디다 저장해 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틀렸더라고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보면은 이게 HF 허깅 페이스 어스 로그인이라는 걸 쳐야 되더라고요. 그 원래는 저 CLI 로그인이었는데 저게 더 좋은데 아무튼 바뀌어가지고 이걸로 쳐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 이거 다시 실행 런타임 이거 이전에 했던 거라서 다시 런타임 할당받고 할게요. 이렇게 런타임을 할당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GPU 서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 다 밀어버려요. 설정되어 있던 걸 다 밀어버리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you already logged in 막 이렇게 떴을 텐데 지금 보면은 뭐라고 뜨죠?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뭐 ASCII 코드 같은 형태로 뭐 이제 그림이 있고 거기 밑에 enter your token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다 입력을 하고 여기 보면은 add token as git credential 어쩌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로컬 디렉토리에다가 이거에 대한 인증 결과를 저장하겠냐 이런 건데 이건 저 지금 콜랩을 쓰고 있으니까 콜랩에서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루트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n을 친 거고 여러분들 거는 뭐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거는 지금 터미널에서 한 거거든요. 터미널에서 이 느낌표 쓰는 거는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터미널에 접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터미널에서 로그인 해두면은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서 모델 가지고 올 때 퍼미션이 없는 거랑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토큰이 만약에 퍼미션이 있다면은 우리 막 오토 토크나이저나 오토 모델 막 이런 거 가지고 그 모델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모델스에 들어가보면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게 모델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린 사람이랑 모델 네임 합쳐가지고 이렇게가 모델 네임이거든요. 트랜스포머스에 뭐였지? 잠깐만요. 나도 이런 거 다 기억해 놓지 않아서 저 아래 있습니다. 오토 토크나이저 이런 식으로 모델 네임이 있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게 제가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떠요. 토큰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내 토큰이 입력돼 있고 내 토큰이 이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토크나이저가 제대로 불러와집니다. 지금 얘는 아마도 퍼블릭이니까 제 눈에 보이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에러가 나든 아니면 불러와지든 하겠죠? 불러와지는 거 보면은 얘는 퍼블릭이라서 그냥 불러와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큰을 입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게 퍼블릭 모델을 쓸 거면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발급해놓고 저장해두면 언젠간 쓴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저런 식으로 모델 불러와서 쓸 거고, 잠깐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토큰 입력하고 아까 저는 N을 눌렀는데 그 루트 권한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루트 권한이 있는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다 설치할 때는 Y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놓으면 좋죠. 편하죠. 그러니까 매번 토큰 설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체 목적은 이렇긴 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만 몇 개 강조하고 수업을 마칠 거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콜랩에서 돌아가는 거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긴 했는데 뭐 앞쪽 수업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쪽이랑 또 진도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앞쪽 수업이랑 분반마다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약간 거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LLM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파인 튜닝,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원래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거에 데이터를 추가로 넣어서 학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는 GPT랑 챗GPT에 대한 내용이었죠. GPT를 학습할 때는 다양한 그 텍스트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다음 토큰 맞추기고 결국 다음 토큰 맞추기를 학습할 때 뭐 소설이라던가 뉴스라던가 뭐 트위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트위터 트윗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백과사전 뭐 레딧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다음 토큰 맞추기를 학습하는 게 GPT였다면 챗GPT는 어떤 식으로 학습했어요? Q&A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Q&A. 그러니까 사람이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생산적인 그리고 좀 건설적인 대답을 하는 챗봇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했었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도 파인 튜닝을 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로 학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파인 튜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파라미터의 개수랑 모델 사이즈 같은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라마인데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든 건데 이 메타에서 만든 라마는 7B예요. 우리가 이 수업 끝나고 중간고사 보고 그 이후에 볼 녀석들도 거의 다 7B, 8B 모델들을 돌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의 최대 버전, 최대 크기가 7B, 8B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B, 8B 모델들을 가지고 할 때 이거 보면은 26GB, 28GB, 뭐 29GB 그 정도 내배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뭐 5090이 32기가인가 그런데 VRAM이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하진 않을 거고 파인 튜닝은 이제 좀 간단한 모델로만 볼 거고요. 간단한 언어 모델로만 파인 튜닝을 볼 거고 실제로 우리가 뒤쪽에서 다룰 때는 이런 언어 모델들을 좀 간단한 형태로 그 프롬프트 튜닝만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쓸 모델은 CoreGPT-2라는 모델이고 이게 지금 오픈AI의 마지막 공개된 모델인 GPT-2라고 했는데 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GPT OSS가 나와서 아무튼 OSS 이전에는 GPT-2가 그 이전 모델이었고 그 중간에 3, 4 뭐 이런 거 다 건너뛰었죠. 이게 4.1 정도 된다고 해요. 4.1 정도 되는 버전인데 어쨌든 이 코GPT-2는 GPT-2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작아요. 몇백 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모델 하나가. 뭐 몇백 메가바이트가 커 보일 수도 있는데 막 다른 LLM 모델들 대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콜랩을 사용한 그 실습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대부분 학습이 가능합니다. GPU가 달려있고 GPU를 설치할 수 있으면은 학습이 가능하고요. 콜랩에서 GPU 활용한 방법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치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토큰 입력하고요. 이거 로그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HF us 로그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 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은 다음 토큰을 알아맞히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먹었다 혹은 안 먹었다 라는 식의 뭐 결과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든 뭐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 단어 알아맞히는 걸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게 GPT의 목적이었고 이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만든 게 SKT AI에서 만든 요 GPT-2, 코GPT-2가 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영어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면은 영어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영어랑 한국어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면은 영어를 넣으면 영어가 나오거나 뭐 한을 넣으면 한국어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 나오겠죠. 왜냐면 텍스트 내에서 영어랑 한국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 한국어로 계속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PT 입장에서는 영어로 쭉 설명하다가 다음 토큰이 뭐 영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죠. 한국어가 쭉 나오고 있으면 다음에 한국어 토큰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고. 그래서 GPT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영어로 질문해야 답변 퀄리티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절대 다수의 데이터는 결국 영어거든요. 영어 데이터를 가지고 양질의 절대 다수의 데이터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로 물어보면은 학습했던 한국어 데이터 중에서 뭔가 답을 만들어서 줄 텐데 그건 좀 별로고 그러니까 엄청나지 않고 영어를 물어봤을 때는 영어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답변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국어는 뭐 데이터가 막 100개밖에 안 되는데 영어는 뭐 10,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있으면은 영어를 당연히 잘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PT-2 시절만 하더라도 이 영어밖에 못했거든요. 거의 영어밖에 못했어서 이 SKT AI라고 하는 연구팀에서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뭐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연구는 아니긴 하네요. 이게 되게 모델이 작다 보니까 그 좀 실험적으로 한국어 데이터를 잔뜩 모아다가 한국어 버전의 GPT-2를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맞게 한국어 데이터들을 잔뜩 모아다가 학습을 시킨 거고 GPT-3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작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아까 막 7B, 8B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이 GPT-2는 125 밀리언,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다른 모델 대비했을 때는 뭐 1000배 잡고 10,000배 잡고 막 이런 식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고요. 뭐 7B, 8B도 큰 놈들이 아니에요. 7B, 8B도 우리가 알고 있는 LLM 중에서 되게 작은 모델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작으면은 굉장히 작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B, 뭐 지금 GPT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는 챗GPT에 들어가는 GPT 같은 거는 뭐 몇백 B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이가 많이 크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넣는지에 따라서 학습이 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파인 튜닝을 할 건데 파인 튜닝 할 때 만약에 이런 영안사전을 입력으로 넣었다고 한다면은 이 영안사전에 주의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목적에 맞는지를 봐야 돼요.
내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 넣으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해주는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런 데이터가 괜찮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랑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뜻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영어랑 한국어가 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토큰화 이런 거 배울 때 뭔 얘기했냐면은 뭐 영어는 단어 기준으로 나누고 한국어는 형태소 기준으로 막 어근 기준으로 뭐 수영한다, 수영했다 막 이런 거 있으면 수영이라는 단어로 쪼개서 뭐 먹었다, 먹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먹이라고 하는 어근으로 쪼개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어는 단어, 한국어는 형태소. 먹었다, 을 거다, 는다 이렇게 했을 때 먹이라고 하는 어근이 있고 나머지 얻다, 을 거다, 는다 이거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서 형태수 단위로 나누는 게 좀 더 한국어 의미에 잘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두 번째 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게 목적에 맞는가를 봤을 때 영어 단어를 넣었을 때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은 AI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이르는 말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파인 튜닝 할 때 우리가 GPT라고 하는 녀석은 다음 토큰 맞추기잖아요. 그럼 GPT라는 모델을 학습할 때 다음 토큰이 맞추기로 했고 영어 사전 뭐 영한 사전 정확히는 GPT를 파인 튜닝으로 얻겠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것보다 우리가 좀 잘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냐? 예를 들어 유저 땡땡 그리고 유저가 어떤 뭐 입력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AI 땡땡 AI가 어떤 출력을 하는 상황이 이 파인 튜닝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하고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력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파인 튜닝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챗봇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죠? 챗봇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챗GPT 화면처럼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보내기 버튼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애플이라고 입력하면은 저 안쪽에 있는 영한사전 GPT 모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저 애플이라고 들어가고 AI 뭐 여기 엔터를 나타내는 역/n이 있고요. 역/n이 있고 AI 땡땡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토큰 프레딕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모델이 돌아가면은 사과나무의 열매를 이르는 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파인 튜닝에 있어서 이런 목적에 맞춰서 원래 데이터를 가공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원래 데이터를 가공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으면은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가 이런 영한사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대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는 학습을 했을 거고 그런 건 잘할 텐데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평서문으로 내가 뭐 의문문으로 물어본다. 그러니까 평범한 문장으로 의문문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답변을 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단어 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출력하도록 파인 튜닝이 된 건데
저런 식으로 문장형으로 물어보는 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응답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영어랑 한국어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때 우리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건 사실 그 GPT 모델을 포함한 현대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이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바이트 페어 엔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트는 8비트를 얘기하고요. 페어는 쌍을 구성하는 거고, 인코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토크나이징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 8비트랑 쌍이라는 게 대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한국어랑 영어랑 서로 다른 토크나이징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합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합칠 거냐? 빈도 기준으로 합칠 거예요. 빈도 기준으로 하나의 토크나이징 방식을 토크나 방식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빈도 기준으로 하나의 토크나 방식을 만들 건데 어떤 식이냐?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로우, 로어, 뉴이스트, 와이디스트 막 이런 식의 녀석들이 있는데 보면은 로우, 로어에서 뭐 이렇게 LOW 겹치고 뉴이스트, 와이디스트에서 EST 겹치고 이런 식이면은 중복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 지금 여기는 ES 두 글자만 봤는데 ES뿐만 아니라 EST도 중복적으로 나오고 LOW, 로우라고 하는 것도 중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L 토큰 하나, O 토큰 하나, W 토큰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글자를 하나의 토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주 같이 등장하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L 토큰 하나, O 토큰 하나, W 토큰 하나였는데 그게 아니라 로 하나가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어는 로 하나, E 하나, R 하나가 되는 거죠. 토큰 3개로 구성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뉴이스트도 N 하나, E 하나, W 하나인데 EST가 중복이니까 EST로 하나 하는 거예요. 와이디스트도 W, I 하고 D 하고 EST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중복되는 토큰을 지우면은 E가 중복이고요. W가 중복이고요. 그럼 로우도 중복이고 EST도 중복이니까 토큰 몇 개로 구성된 거다?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10개인가 11개인가 그래요. 10개인가 11개가 그런데 개수가 훨씬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그냥 완전 랜덤하게 줄어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국어랑 일본어랑 언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주 같이 등장하는 거를 묶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한국어에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또 기억이랑 아가 같이 등장한다 그러면 가를 하나의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언어에 관계없이 빈도를 기반으로 같이 자주 나오면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BP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이런 자주 등장하는 거는 모든 언어에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럼 바이트 페어라는 말이 왜 나왔냐? 그 아스키에는 영어 알파벳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막 이런 모든 세상의 언어들을 다 쓰려면 뭘 써요? 16비트의 유니코드를 씁니다.
유니코드 기준에서 16비트를 반으로 쪼갠 8비트 단위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 8비트 단위 쌍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토큰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래 점 이러면은 16비트 16비트 8비트거든요. 점은 8비트라서 이런 식이 있을 때 우리가 16비트 16비트 8비트면은 그래 점 이거 하나가 토큰화가 됐을 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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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8비트짜리 5개가 하나의 토큰으로 묶이는 거예요. 기억, 리을, 점까지 해서 요게 묶여서 하나의 토큰이 되는 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6비트 단위로 묶는 게 아니라 언어에는 16비트도 있고 8비트도 있고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코드도 반으로 쪼개서 8비트 8비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 토큰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챗GPT 같은 거 진짜 가끔이에요. 챗GPT 같은 거 인스턴트 모드 같은 거 쓰면은 그러니까 뭐 프로 모드든 막 이런 띵킹 하는 거 모드 말고 그냥 인스턴트 바로 응답 주는 빠른 모드 같은 거 쓰면은 가끔 한국어 하다가 중국어가 섞이거나 한자가 섞이거나 막 아랍어가 섞이거나 이상한 문자가 섞일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이트 페어 엔코딩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이상한 거가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8비트가 쪼개져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안녕이라고 하는 게 유니코드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모 6개씩 이렇게 있는데 저기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은 안녕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는 얘네가 봤을 때는 유니코드로 요게 자주 등장하는구나. 그럼 이거를 하나의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영어인지 한국어인지에 관계없이 그냥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빈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가지고 단어 기반으로 해야 되나 빈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 상관없이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게 바이트 페어 인코딩 BP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유니코드로 표현되는 다양한 언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가 중요한 내용이고 다시 잠깐 앞으로 가서 우리가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결국 어떤 데이터셋을 쓸지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질문에 대답하는 챗봇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크롤링은 조금 어려우니까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봅시다. 이런 코포라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보면은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쓸 수도 있고요. 한국어에 대해서. 혹은 뭐 KC 버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뭐 이런 댓글들로부터 취득된 데이터인데 이거 제가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쿼드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시스템에서 쓸 거예요. 이 코쿼드는 Q&A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파인 튜닝으로 챗봇을 만들 거면 챗봇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대답에 어떤 응답이 와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넣어줄 거라면은 데이터셋 자체는 그냥 인공지능이란 물음표하고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더라도 AI랑 인간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서 파인튜닝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파인튜닝된 LLM 모델을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란 했을 때 이 인공지능이란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F스트링 첫 줄인지 둘째 줄인지에 공부했던 건데 여기에다가 퀘스천 이런 변수명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USR, 유저라는 뜻이에요. 유저가 인공지능이란 질문을 했을 때 시스템 프롬프트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스템 프롬프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AI가
이렇게 되어 있는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해야지 유저랑 AI의 파트가 나눠져서 유저가 뭔가 질문했을 때 AI가 답변하는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로 파인 튜닝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학습을 안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이란이라고 치면은 답변이 이상해요. 뭐 스마트 패드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학습을 하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이 파트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오토 토크나이저랑 오토 모델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 제가 그때 설명할 때도 오토 모델이 버트에서 할 때 여기 시퀀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모델이라고 하는 것만 중요하게 봐라라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오토 토크나이저는 이 코 GPT에 대해서 가지고 왔을 때도 오토 토크나이저 그대로 씁니다. 근데 모델을 가져올 때는 GPT-2 LM 헤드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불러오는 코드가 약간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퀀스 기반의 모델이랑 GPT-2 기반의 모델이랑 쓰는 클래스가 달라서 그래요. 예, 쓰는 클래스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정확하게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모델로부터 모델 이름 받아서 모델을 가져오는 게 있고 오토 토크나이저로 프리트레인드 된 거에서 모델 네임을 넣어서 토크나이저를 가지고 오는 게 있다. 심지어 여기에다가 전혀 모르겠지만 어쩌고저쩌고 모델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입력으로 받는, 그러니까 출력으로 받는 게 모델이라고 한다면, 여기 받는 게 모델이라고 한다면, 아, 그거는 저장되어 있는,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오는 코드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두 줄이잖아요. 모델 불러오는 거, 토크나이저 불러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토크나이저, 이것만 할게요. 토크나이저에서 우리가 인코딩이랑 디코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코딩은 텍스트에서 토큰,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토큰으로. 디코딩은 숫자에서, 즉 토큰에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모델이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델은 숫자에서만 놀아요.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숫자에서만 놀거든요. 텍스트 가지고 작동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문장을 생성하도록 만든 함수인데 보면은 모델 제너레이트하고 input IDs를 넣는데 이 input IDs는 뭐예요? 텍스트를 토크나이저에서 인코딩한 거, 인코딩 즉 숫자로 바꿔서 토큰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토큰이에요. 숫자예요. 그거를 모델 제너레이트에 입력값으로 넣어주고 그럼 출력값도 뭐가 나오겠어요? 텍스트가 아니라 토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 숫자를 사람이 읽을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디코딩에다가 그거를 넣어줘서 텍스트로 만들고 텍스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 텍스트에서 숫자로, 숫자에서 텍스트로 하는 과정 요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 한번 해보시고 기억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정량적인 지표 같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뭐 좋겠는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 프롬프트를 짜서 넣는 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그런 식의 프롬프트, 그러니까 챗봇의 형태의 프롬프트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인 튜닝 하려면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정제해서 원하는 입력과 출력의 형태로 나오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시켜줘야 된다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더 할 수 있는데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조금 그 넉넉한 3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돌아와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